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세 정치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근세 경제사 가지고 계신 교재 181쪽입니다.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요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조선 전기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문제에서 말이죠. 시기 구분할 때 조선 전개 상황인지 후계 상황인지 아니면 고려인지 조선인지 아니면 맨 문제 뒷부분에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것인지 잘 보고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앞에 부분만 대충 보고 문제를 풀다가는 자칫 오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료는 보부상에 관련된 민요입니다. 민요. 그죠? 장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했던 보부상입니다. 보부상 관호 행상단이지 잡상인, 즉 사상이 아닙니다. 관상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셋째 줄 이장 저장 뛰어가서 장돌뱅이들 동무들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 소식 듣고 목소리 높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지금 이장 저장 뛰어가서 장돌뱅이들 어찌고저찌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손잡고 인사하고 돌아서네 다음 날 저장해서 다시 오세 이렇습니다. 이게 15세기 때는 시작될 때요. 15세기 때는 지금은 이제 그 5일장으로 이제 해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입니다. 보름에 한 번씩 열렸던 조선 초기에 흉년기 때 전라도에서 어떤 그 물물 교환해 먹어라라는 취지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가가 되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름에서 이제 며칠로 당겨지는 거죠. 5일에 한 번씩 당겨지는 겁니다. 5일 시장이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 5일 전통 시장들 열리죠. 시골에 가면은 그 시장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선 전기의 모습입니다. 1번 15세기 후반 이후 장시는 계속 확대가 됐습니다. 맞죠? 특히 네 번째 봐봐요. 농업 생산력 발달에 힘입어 지방에서 장시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15세기 후반 이후에 장시는 점차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가가 되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시가 확산이 되고 날짜도 땡겨지는 겁니다. 2번 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등을 판매하였다라고 했죠. 맞죠? 세 번째, 정부가 조선 통보를 유통시킴으로써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했다. 자, 조선 통보는 물론 세종대 때입니다. 지금 조선 전기 때, 초기 때 사용된 화폐가 있죠. 고려 말 공민왕대 때에 공양왕대 때 사용됐던 공양왕입니다. 저화, 지폐죠. 조선 태종대 때도 저화가 사용이 됐다 합니다만은 이 지폐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세종대 때 조선 통보가 있죠. 그 다음에 세조 때 보면은 팔방통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화살 전자를 써서 전패라고도 일합니다. 전패, 화살 전자죠. 또는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생겼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유엽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엽전. 그치? 그래서 저화, 조선통보, 팔방통화 이런 화폐가 있었습니다만은 유통이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왜?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결 생산물이 없다는 거예요.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데, 그치? 화폐 유통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물물 교환합니다. 또 화폐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돈 주고 콩을 사거나 쌀을 사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말이죠. 쌀이 필요하거나 콩이 필요하면은 그래서 쌀이 필요하면은 콩을 갖다 주고 쌀을 바꾸는 형태가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폐를 써야 할 인식이 부족이기 때문에 잘 유통은 되지 않았다. 유통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물 교환했다. 그럼 화폐는 언제 때 유통이 됐느냐? 조선 후기입니다. 우리 앞에 기출문제 있었죠.
고려화폐에서 말씀드렸었던 법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상평통보가 대표적인 바로 화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동년화폐 유통이 활발해진 것은 조선 후기이지 조선 전기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도가 있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이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 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전자는 수조권을 받은 자죠. 토지의 수조권을 받은 자입니다. 관리에게 토지를 줬다는 얘기는 토지 자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뭘 준다는 얘기죠?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수조권을 지급했다.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서 토지는 국가가 수조권 행사하면 토지 뭐라고 그래요? 공전. 개인이 수조권 행사하면 뭐라고 하지? 그걸 사전이라고 합니다. 사전이죠.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서 공전과 사전으로 나뉜다. 그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수전자가 죽은 뒤 그 차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과전 모두를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면은 반만 받고 수신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부모가 모두 죽고 자식들이 어리면 마땅히 휴량하여야 하니 아버지의 과전 모두를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등에 따라 받는다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인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수신전. 자식한테는 20세 미만 휴량전. 이렇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신전 휴량전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과전법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었음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전자가 즉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부인한테는 대체로 수신전, 자식들한테 휴량전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초기죠. 그렇죠? 국초의 사실입니다. 그럼 조선 초기의 경제 생활을 묻는 겁니다. 이 시기 때. 군인의 유가족에게 또는 육두품 이하의 하급 관료나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이 지급됩니다. 이거는 고려의 토지제도에서 나온 얘기죠. 전식과 체제에서. 고려의 토지를 전지와 시지를 준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전식과. 조선은 뭐라고 하지? 과전법이죠. 이번에 전현직 관리에게 전직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줬다. 전지는 농토. 토지의 수조권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지는 임야입니다. 임야. 그러니까 1번, 2번은 지금 고려시대 때 얘기예요. 3번. 영정법 시행으로 풍에 상관없이 전세하고 있다. 1결당 4두로 고정이 되어 있죠. 조선 후기입니다. 인조 때니까요. 경기 일대 토지를 관리에게 분배하고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게 과전법이네요. 그렇죠? 과전법은 경기도에 제한해서 전 현직자에게 수조권을 지급한다. 수조권. 그럼 과전법에서 지급했던 이 과전은 공전일까요? 사전일까요? 당연히 사전이죠. 개인에게 수조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사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직 관리에게도 주는 이유는 뭐냐? 이 전직 관리라면 고려 왕실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진 4대부가 등장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안 준다라고 하니까 얘네 반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세력이라든가 내지 제야 세력. 이 구세력, 제야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직 관리에게도 수조권을 줬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은 야, 너 이리 와. 너 이거 먹어. 이거 줄 테니까 먹고 입 닥쳐.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현직자에게 줬다는 얘기는 과전법 하에서 조선 초기에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죽으면은 부인한테는 수신전, 자식한테는 휴량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과전법 15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 시기에 경제 상황에 대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대별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각 시기별 신라는 통일 이후에 관료전과 정전을 지급하였다. 관료전 누구 때요? 신문왕 7년이라고 했죠. 이 관료전을 주고 수조권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왕 9년에 뭘 했었어요? 바로 노급을 폐지하고 시급을 줄였죠. 신문왕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왕권 강화책이라고 그랬죠. 정전의 지급이 있습니다. 이 정전은 민정문서에 보면은 연수유답
또는 연수유전이라는 토지가 있었어요. 그 토지에 수조권을 준 것이 성덕왕대 때에 8세 2초 성덕왕대 때 정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토지를 매개로 백성들 직접 지배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려 후기의 녹과전은 원종대 때 개경환도 직후에 나온 거죠. 경기도 8현 이내에 토지를 줬는데 정확한 지급 액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녹과전은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에 해당한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경기도 8현 이내에 토지를 줬다. 토지를 준다는 것은 수조권을 준다. 세 번째, 고려말 과전법에서 과전은 경기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경기도에 한정해서 전 현직자에게 줬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지주제의 한 형태인 병작제는 조선 초기에 가장 발달하였다. 병작제란 얘기에 용어 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작제입니다. 병작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작 반수제라고, 병작 반수 같은 얘기거든요. 병작제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병작 반수란 얘기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지주가 토지를 소작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뭐 소작인이 이 토지를 경작해서 여기서 쌀 100가마를 생산했다 예를 들어서 그 병작제에서 세금 얼마냐? 얼마예요? 반입니다. 반. 50대 50입니다. 아 이건 뭐 공평한 거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이 50에서요. 종자 구입비, 농사에 필요한 비용, 그렇죠? 하여튼 비료세, 각종 세금들을 다 여기서 내야 돼요. 이거 저거 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병작제입니다. 그래서 병작 반수제 또는 병작제 하에서는 국가 재정이라든가 농촌 농민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봅시다. 지주제 한 형태인 병작제는 조선 초기부터 발달한 건 아니고요. 16세기 이후에 이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항상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국초에는 그나 잘 지내됩니다. 좀 가다가 조금 변질되고 뭐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은 4번이 잘못된 설명인데 조선 초기가 아니라 16세기 이후에 본격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 1에 대한 올바른 설명 보기 2에서 고르라. 조선 건국 우후 세종 즉위 전까지 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 녹봉, 자기 소유의 토지, 그 다음에 노비 등이었다. 자, 과전. 경기도를 필요로 해서 전국의 토지가 아니라 어디에요? 경기도에 한정해서 전 현직자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과전입니다. 전국이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그죠? 경기도. 전국을 대산한 건 전식과예요. 고려의 두 번째 녹봉. 과전을 받는 관리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다. 천만에. 왜요? 과전. 즉 과전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는 뭘 준다고요? 수조권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현물을 지급하는 거 있죠. 현물. 이 현물을 지급한 것이 뭐냐면 녹봉이에요. 녹봉. 현물을 지급한 것이 녹봉이다. 현물. 무슨 쌀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뭐 얼음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특산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쉽게 말하면 토지는 뭐에 대한 반대급부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바로 관품이죠. 관품. 품계입니다. 품계. 쉽게 말하면 이꼴 품계를 기준합니다. 자, 1급 공무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청소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홍길동이는 공무원이니까 월급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이 1급에 대한 뭐가 토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수조권이라든가 이거는 개인 이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급, 그 다음에 직역 여기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물, 녹봉은 뭐한테 주느냐? 뭐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느냐? 그러면은 직역, 하는 일입니다.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예요. 청소하는 대가로서 녹봉을 줍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과전법. 그 다음에 뭘로 바뀌죠? 과전법 다음에 세조 때 뭘로 바뀌나요? 직전법. 이것이 성종대 때 뭘로 바뀌죠? 관급제로 바뀝니다. 이것이 명종대 때는 뭐로 되죠? 녹봉제로 바뀝니다. 녹봉제로 되면서 직전이 폐지가 됐다 이랬죠. 그 직전의 폐지는 곧 이꼴 뭐의 폐지다? 수조권의 폐지예요. 그러니까 녹봉과 토지 수조권을 줬는데 명종대 오면은 수조권을 안 주고 토지를 안 주고 뭐만 준다는 거야? 녹봉만 준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약화된 거예요? 강화가 된 거죠. 지금 월급을 200원 주다가 100원을 깎아버린 그런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 과전을 받은 관리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다. 천만에. 지금 조선 건국 세종 때까지예요. 근데 조선 후기 때 명종대가 먼저 서술은 반대로 했습니다만은 녹봉은 지급했는데 이제 뭐를 토지를 안 준다 이거죠. 그렇지? 여튼 니은 잘못됐습니다. 디귿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유망민들을 모아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유망민들 토지에서 이탈한 농민들이죠. 얘들 이제 자기들이 개인들이 이제 지주들이 노비처럼 만들어서 자기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비 외고 노비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이 재산은 세습도 가능하고요. 외고 노비는 신분상 노비지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일반 농민하고 거의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 전기의 수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게 된 것은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은 뭔지 아시죠? 정해봅시다. 전세, 토지세입니다. 그 다음에 공납은 호마다 부과하는 특산물을 부과하는 바로 공납, 호세입니다. 그 다음에 신세입니다. 요역과 그 다음에 분역이 있습니다. 요역은 노동요로 봉사하는 거죠. 보통 토지 8개월에 한 명, 1년에 6일 이내로 돼 있는데 이건 물론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군역, 양인계병제, 농병일치체제에서 군역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조세는 쌀과 콩으로 냈는데 평안도, 황해도 등은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해서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그럴듯합니다만은 잘못됐습니다. 조운이라고 하는 건 조세 운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중앙집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는 어디를 통해서 운반한다고요? 서해안을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경창으로 이렇게 운반합니다. 자, 경상도 갑시다. 경상도는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남해안, 서해안으로 운반하는데 남해안 쪽이 리아스 해안이고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 배가 자꾸 뒤집어져. 그래서 나중에 경상도는 남한강, 수로를 통해서 양수리, 그 다음에 한강, 서울, 경창으로 운반합니다. 강원도는 양수리를 거쳐서 역시 소양강창에서 서울로 운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지역이 있어요. 빠진 지역은 세금을 안 걷은 지역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고 자치 용도로 쓰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함경도, 군사비로 씁니다. 거두어서. 평안도, 사신 접대비로 씁니다. 거둔 세금을. 제주도, 운송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제주도는 자치경비로 써요. 요 세 지역을 우리는 무슨 지역이냐 그러면은 잉류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잉류 지역. 잉류 지역은 세금을 안 거둬 들인 지역은 아니고 거두어 들이지만은 중앙으로 조운을 하지 않고 자치 경비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도, 함경도 할 때 도는 행정구역의 도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행정구역의 도가 아니에요. 제주도는 뭐예요? 섬도자입니다. 섬도자. 또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어디에 편입이 되어 있느냐? 전라도에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전라도에. 고려시대 때 같으면 잉유지역이 어디야? 고려는
행정구역이 5도 양계로 되어 있죠.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조선은 8도 해가지고 일원화되어 있지만 행정적 기준으로 고려는 북계와 동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북계, 동계 여기는 군사구역이고요. 서해, 교주, 양광, 전라, 경상도에서 여기는 이제 어디예요? 5도에서 행정적 기능이죠. 그 중에 북계와 동계 지역은 세금을 거두어서 역시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고 군사비로 쓰는 지역이에요. 이게 고려시대판 인유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안도는 빠져야 되겠지. 그치? 1번. 2번. 세종 때는 조세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육등법, 풍융의 정도에 따라 연분구등법을 실시하였다였죠. 그렇죠? 이게 세종대 때 뭐예요? 공법이죠. 그러니까 조선에 전세제도 보면 태조 때 국초에면 답펌, 손실법이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손실, 답펌법이라고 읽어도 관계없어요. 또는 답펌, 손실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세종대 때 가면은 답펌, 손실법은 아시죠? 수확량의 얼마를 10분의 1을 거둬들인 걸 얘기합니다. 세종대 때 가면은 공법은 요즘 말로 세법이에요. 공법이 실시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투표라고 그랬죠. 약 17만 명의 농부, 그 다음에 관리들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부를 묻습니다. 거의 이것도 말이죠. 찬반, 가부를 물었는데 찬성 70%, 반대 한 6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된 것이 바로 뭐냐면 공법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전분 육등법, 그 다음에 연분 구등법이에요. 전분 육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토지의 크기를 1등전에서 6등전으로 나눈 거고요. 연분 구등법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풍융을 기준으로 해서 최하 4도에서 최고 20도까지 9개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1등전 그러면은 상상년에 해당되는 거죠. 2등전 그러면은 뭐 상중년, 3등년 그러면은 뭐 상하년에서 상중, 상하, 상상, 상주,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하가 해서 9개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다가 연분구등법이 인조 때 가면 풍융에 관계없이 영정법 1결당 4도로 고정되고요. 전분 육등법도 인조 다음에 효종이 나오죠. 효종대 가면은 뭘로? 양, 척, 동, 일법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제품인데 지금 그 문제는 선지는 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3번 보겠습니다. 군역에 있어서 양반설이 향리를도 정군과 보인의 교대로 복마했다 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조선의 군역제도는 양인, 개병제, 농, 병, 일치제였습니다. 양인은 양반 들어가죠. 중인 들어갑니다. 그죠? 상민 들어갑니다. 그럼 양인의 정남은 모두 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 중인, 상민 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현직 관료, 학생, 향리. 예대들은 법대로 하면 군대에 가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가 양인한다면은 조선의 신분제도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15세기 양천제라고 하죠. 그게 양인과 뭘로? 천인은 아닌다고 그래요. 천인의 대다수는 누가 되는 거죠? 노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천제라고 그래요.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왜? 군역은 누구의 의무라고 그러니? 양인의 의무예요. 노비는 양인이야 천인이야? 천인이거든. 그러니까 군역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필요에 따라서 노비는 잡세꾼에 포함이 돼서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잡세꾼은 외란 때 의병을 조직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됐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농사와 병역을 같이 한다 해서 농병 일치체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군역에 있어서 양반설이 양률도 정군과 보인의 교대로 부모했다. 정군은 다른 말로 정병, 그 다음에 보인은 다른 말로 봉족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운영됐냐면 양인 개병제 농병 일치 체제하에서 A와 B와 C가 한 조가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A가 정군이 되죠. 군대를 간단 말이야. 정병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정군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B하고 C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B와 C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A의 보인 또는 봉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년에 한 2달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럼 A가 군대 갔다가 오면 그 다음 누가 가는 거야? B가 가. 이때 신분이 바뀌겠죠. B가 이제 뭐가 돼? 보인이 아니라 뭐가 돼? 정군이 되는 거고요. A는 정군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보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또 군대 갔다 왔어. 그 다음 순서는 누가 가니? 얘가 가지. 그럼 C가 이제 보인이 아니라 얘가 뭐가 돼? 정군이 되고 A하고 B는 C에 뭐가 된다? 보인 또는 봉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세 번째 양반, 그래서 향리, 얘네는 군역을 면제하는데 양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역 면제는 아니고요. 현직 관료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번째, 요역은 토지 일결을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뽑고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남들에게 부과합니다. 정남은 나이가 16세에서 60세의 양인의 정남이야. 양이니까 양반 중에 상류의 정남입니다. 천민은 노비, 대다수의 노비로 구성됐던 천민은 역의 의무가 없어요. 그럼 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역과 군역이 있습니다. 군역은 지금 말씀드렸죠. 양인 개병제 농병 일치 체제에서 군대 가는 거고 요역은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토지 8결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많이 해봐야 6일 이내로 돼 있어요. 이건 공식이래요. 토지 8결에 한 명, 1년에 6일 이내입니다. 근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2번이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국가의 호구 파괴 기준과 역의 징발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렇죠. 기억. 신라 민정문서에 의하면 남자는 연령에 따라 6등분 아니다. 맞죠? 이거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민정문서에 의하면 호는 인정, 사람의 숫자입니다. 인정의 숫자, 다과, 많고 작음이죠. 다과에 따라서 몇 등급? 9등급이에요. 그렇죠? 매 가가 호구는 사람을 나눈 게 아니라 호를 9개 등급으로 난다는 겁니다. 호, 상상호, 상중호, 상하호 이렇게 해서 뭐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호 해서 9개 등급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남, 녀, 노, 소, 별로 몇 등급? 노소별로 6등급.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입니다. 민정문서에 의하면 사람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해가지고 몇 등급? 6등급으로 나뉜다. 노동력 수치 목적이죠. 맞죠? 니은. 고려에서는 편성된 호를 편호라고 그러죠. 편성된 호를 인구와 장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다 했는데 6등급이 아니라 9개 등급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해서 9개 등급이에요. X. 디귿. 조선에서는 정군이 복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정군이 군대를 가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보인이 있다. 보인. 근데 뒤에 군인전을 지급했다는데 군인전은 조선시대 때 과전법화에서 군인전이라는 토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전은 고려의 중앙군 2군 6이 있죠. 이 2군 6위의 군인들에게 줬는데 2군 6위한테 중앙군한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군인전은 실은 누구한테만 2군한테만 줍니다. 응양군, 영호군에서 2군한테만 주는 것이다. 조선시대 때 군인들은 토지 지급이 없어요. 고려는 누가 봤든지 하여튼 2군입니다만은 군인전이란 토지에 수족권을 줬는데 조선은 그런 게 없다. 그 조선은 뭘 받느냐? 복무 연한에 따라서 품계라든가 녹봉을 받습니다. 토지 자체가 아니라 품계와 녹봉을 받는다는 거죠. 자, 리을. 조선 성종 때는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명씩 아까 말씀드렸죠? 8결에 한 명 성종내 때입니다. 1년에 며칠 이내다? 6일 이내 해서 이제
노동력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물론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률이 여기에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및 조세제도에 관한 내용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풍류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일결당 사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영정법이었죠. 풍류를 기준으로 해서 9개 등급에서 풍류에 관계없이 일결당 사두입니다. 두 번째, 토지의 비옥도와 풍류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일결당 최고 20도에서 제하 사두, 이게 연분 구등법이죠. 그 다음에 디귿, 토지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하였다. 이거 세조 때의 뭐냐면 직전법이에요. 현직자에게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직전법. 그렇죠? 세조 때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관료들을 18과로 나누어서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의 과전을 줬다. 이거는 국초의 과전법을 얘기합니다. 가장 빠른 것은 시기적으로 리을이죠. 과전법. 그 다음에 세종대 때의 니은. 세종대 이게 뭐냐면 공법이에요. 그렇죠? 태조,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뭐예요? 디귿이 되어 있죠. 세조 때의 직전법, 그리고 기역, 인조 때의 영정법. 이런 순서로 배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에서 발췌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이제 1568년이니까 뭐 68, 69, 70년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말입니다. 시기는 16세기 말이고. 광흥창에서 쌀 7섬, 콩 7섬, 명주배 한 핀, 삼배세표 왔다. 광흥창이 어디냐면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이게 지하철 아마 제 기억에 5호선인가 아마 6호선인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6호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흥창역이라고 있어요. 홍대 쪽입니다. 한강 쪽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까 조운이 어떻게 나오는 조운이 일단 이제 경상도 제하고요.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일단 그 지역에 뭐가 있어요? 조창 있죠, 조창. 조창에서 걷어가지고 이쪽으로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한다라고 있죠. 그래서 한강 하구를 건너가지고 쭉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서울에 경창이 있습니다. 그 경창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월급을 이제 받는 거죠. 가서 이제 이쪽에 표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해주면 그 표를 가지고 쌀이라는 걸 받아오는 겁니다. 월급 받아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쌀 넉섬 5대, 배 10필, 콩 2섬으로 이형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다. 이형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어. 땅을 매매할 수가 있네. 이거 공전이야, 사전이야? 개인이 주고 산 겁니다. 사전이죠. 노비석정이 와서 올해 논의 총수하기 모두 83석이라 했다. 이호원이 찾아와 호주에 속한 공장이 만들어 파는 충정관의 구입을 권하였다. 자, 뭐 여기서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1번.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에 가서 받았습니다. 맞죠?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흥창에서 얼마 받아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이 관원이 이 형에게 산 밭은 병작 반수 형태로 경작시킬 수 있다. 왜? 병작 반수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병작제예요. 개인 토지예요, 개인 토지. 그러니까 이 지주 땅이 이 개인 땅입니다. 이 밭을 소작인의 소작을 주고 병작 반수제 하에서 경작을 시킨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이 관원의 논의 총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여할 수 있다. 천만에 이 토지는 개인 토지야. 사전이에요, 사전. 그러니까 사전인데 여기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만 농민한테 걷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모두 다 걷어갈 수 있죠. 자기 개인 거니까. 그렇지? 모두 다 걷어갈 수 있다. 10분의 1을 수여한다는 얘기는 공전입니다. 민전입니다. 민전인 경우죠. 네 번째,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 수공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박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공업자의 명단을 적어놓은 장부를 뭐라고 그래요? 공장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경공장과 외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경공장은 중앙, 외공장은 지방관청에 소속된 수공업자입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면은 각각 중앙과 지방관청에 역시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제조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공장 아닙니다. 여기에 등록이 된 A라고 하는 수급업자가 신발을 만드는 수급업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외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하루에 10켤레씩 만들어라 해가지고 원료 공급을 받았어. 근데 얘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켤레를 만든 거예요. 그 10켤레를 납품을 하고요. 나머지 한 켤레가 남았죠. 이 한 켤레는 얘가 개인적으로 물건을 팔 수가 있어. 대신 판 만큼 세금을 내줘야 돼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 즉 A라는 사람입니다. 신발 만드는 이 A라는 사람이 만들어 파는 뭐를 바로 물품을 또 따로 구입할 수가 있었다. 이 하나는 팔 수가 있잖아요. 얘는 그지? 초과 생산된 것은 물론 세금을 내고 파는 거죠. 이런 수급자를 뭐라는 줄 아세요? 납포장이라고 해요. 납포장. 그러니까 포를 납부하는 수급업자에서 납포장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납포장이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는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라고 했습니다. 조선 초기 상업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조선 초기입니다. 초기예요. 시전 상인들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맞죠? 조선 초기에 관장제 하에서 운영된 것을 얘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시전 상인 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됐다는 품목이 유기전입니다. 유기전. 그리고 조선 후기 때 가면 옛날에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특권도 주죠. 난전은 사상이고요. 사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뭐라고 그래요? 금난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2번. 부보상은 또는 보부상을 얘기합니다. 일용자파나 농산물, 수산물, 약재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했다. 맞죠? 관허행상단이라고 했습니다. 장시를 무대로 해서 활동했던 상인들 얘기한다고 그랬죠. 삼안통보, 해동통보, 활구 등을 만들어 있다. 이거 고려 숙종대 때에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화폐 주조관청도 있었고요. 삼안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 이런 화폐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고려시대 때예요. 화폐에서 통보가 붙은 글자 화폐가 있고요. 중보라는 글자가 붙은 화폐가 있죠. 통보가 먼저 나온 겁니다. 중보는 중간한 화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든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보라는 뜻은 보물과 같다,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중보는 그 화폐를 다시 만든 걸 중보라고 얘기한다. 책으로 본다면 이제 다시 증수한 책 있죠. 이런 책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고려 때예요. 문제는 조선 초기의 상업의 활동에 관한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시서. 이건 조선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뀌어요. 고려 때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세조 때 평시서로 고쳐 있는데 물가 감독 기관이에요. 시전 상인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단속하였다. 맞죠? 그래서 3번이 조선 초기의 상업하고 거리가 먼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근세 경제편을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세 사회사에서 사회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